이럴 수가. 저 여자가 어떻게... 재벌 회장 차도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해성백화점 정문 앞에 검은 벤츠가 천천히 멈췄고 차에서 내린 여성은 고급스러운 차림의 남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로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식모처럼 살다 재벌가에서 쫓겨난 전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있는 젊은 여자를 본 순간 도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30년 동안 쫓겨난 전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는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해성백화점 유리 외벽을 타고 환하게 내려오던 오전이었어요. 6층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이 긴 테이블 양쪽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출 하락 그래프, 고객 이탈 수치, 경쟁 백화점 대비 수익 감소 현황. 숫자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어요.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임원들의 이마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차도윤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반듯했습니다. 짙은 감색 양복에 은빛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이 백화점을 이끌어온 사람의 무게가 몸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임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추가 구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외부 투자 유치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차도윤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상석으로 향했어요. 혜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숫자가 흔들린다고 흔들리는 게 혜성이 아니야. 그런 말은 다시 꺼내지 마.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 주제를 입에 올리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임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차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매장 한번 돌겠어. 따라와. 예고 없는 순회였어요. 차도윤이 직접 매장을 도는 날이면 직원들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3층 여성복 매장에서 진열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할 신상품이 안쪽 구석에 밀려 있었습니다. 차도윤은 담당 직원을 불렀어요. 이게 뭐야? 입구에서 눈에 띄어야 할 상품이 왜 저 안쪽에 처박혀 있어? 매장 감각이 이것밖에 안 돼? 직원은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차도윤은 더 보지 않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로비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점심 무렵의 1층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회전문이 쉬지 않고 돌아갔고 향수 냄새와 조명 아래 반짝이는 진열장, 손님들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 뒤섞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정문 쪽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입구 양쪽에 낯선 남자들이 2명씩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에 귀에 이어폰을 꽂은 모습이었어요. 자세가 곧았고 시선이 예리했습니다. 차도윤 쪽에서 배치한 경호 인력이 아니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차도윤이 비서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 쪽 인력이야?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문 유리 너머로 검은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백화점 정문 앞에 차가 멈추자 뒷문이 열렸어요. 먼저 내린 건 젊은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검은 재킷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모습이었어요. 걸음걸이가 야무지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문이 열렸어요. 강서영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차림새가 달랐습니다. 밝은 아이보리색 샤넬 재킷을 걸치고 있었어요. 재킷깃을 따라 금빛 단추가 줄지어 달려 있었고 안에는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가 비쳤습니다.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손에 든 가방은 에르메스였습니다. 주황색 가죽 위에 금빛 잠금 장치가 달린 누구나 알아보는 그 가방이었어요. 굽이 적당한 구두는 페라가모였습니다. 구두코가 뾰족하게 빠져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대리석 위에서 또렷하고 경쾌한 소리가 났어요. 30년 전 이 백화점을 떠나던 날의 서영은 달랐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옷에 박스 하나를 안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화려하고 단단하게 이 건물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서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도로, 자기 무게로 걸어 들어왔어요. 시선은 정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나가 그 옆에 나란히 걸었어요. 경호원들이 자연스럽게 앞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도윤은 에스컬레이터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VIP 손님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뭔가가 눈을 붙잡았습니다. 저 걸음걸이, 저 고개를 드는 방식, 어깨의 각도, 심장이 한 박자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서영과 미나가 로비 안으로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울렸어요. 차도윤의 눈이 젊은 여자의 옆모습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낯익은 윤곽이었어요. 어딘가에서 닮은 듯한 옆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겹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선이 서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서영은 로비 한복판에서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천장 끝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대리석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바닥을 걸었던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서영은 다시 정면을 봤습니다. 차도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1초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서영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람도 반가움도 분노도 없었어요. 차도윤 회장을 알아보고도 못 본 척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냥 로비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스치듯 본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서영은 시선을 걷었습니다. 미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가자. 두 사람은 VIP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샤넬 재킷이 조명 아래 부드럽게 빛났어요. 에르메스 가방이 손목에서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영과 미나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차도윤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비에 흠뻑 젖은 낡은 옷, 두 손으로 꼭 아는 박스 하나, 돌아보지 않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떠나보낸 여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여자는 달랐습니다. 화려하고 단단하고 여유로웠어요. 자신의 백화점 로비를 마치 자기 집처럼 걸어 들어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차도윤은 기둥에 손을 짚었어요. 차가운 대리석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온몸으로 번지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겨우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럴 수가 저 여자가 어떻게. 결국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도윤 회장은 기둥 앞 대리석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비서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차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에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어요. 예순이 넘은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힘이 빠진 얼굴이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이미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차도윤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던 그 순간 머릿속에서 3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때는 19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대형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천장을 환하게 밝혔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넓은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재계 인사들이 자리를 메웠고 신문에는 며칠째 혜성그룹 외아들 결혼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누가 봐도 화려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 한정숙의 얼굴에는 끝내 웃음이 번지지 않았어요. 한정숙은 연회장 한쪽에 반듯하게 앉아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눈빛만큼은 내내 차가웠습니다. 옆에 앉은 측근이 낮게 말을 건넸어요. 그래도 도윤 씨가 워낙 고집을 피워서 어쩔 수 없었겠지요. 한정숙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혼사 처음부터 반대였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패백 시간이 되었어요.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패백실에서 강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큰 절을 올렸습니다. 볼에는 연지곤지가 곱게 찍혀 있었고 두 손은 단정히 모아져 있었어요. 한복 고름이 살짝 떨렸습니다. 긴장한 탓이었죠. 한정숙은 절을 받으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았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정숙이 입을 열었죠. 들어왔으면 감당은 해야지. 환영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어요. 서영은 그 순간 직감했죠.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놓인 사람인지를요. 다음 날 첫 아침이었습니다. 신혼의 단꿈도 채 가시기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서영을 불러 앉혔습니다. 갓 차린 아침 식탁 앞이었어요. 한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혜성 집안 며느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걸 먼저 알아야 해. 서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그 순간부터 서영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바깥은 아직 캄캄했고 집 안 어디에서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집안에 가정부가 여럿 있었지만 제사상 준비만큼은 서영의 몫이었습니다. 두부를 썰고 나물을 무치고 기름 두른 팬 위에 전을 올렸어요. 기름이 튀어 손등을 데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영은 찬물에 손을 잠깐 담갔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뒤집개를 들었어요. 부엌 일이 끝나면 긴 복도 차례였습니다. 대저택의 복도는 길고 차가웠어요. 가정부가 옆에서 나서려 하자 한정숙이 멀리서 보고 말렸습니다. 몸이 배어야 며느리지. 서영은 무릎을 꿇고 걸레를 쥐었어요. 복도 끝에서 끝까지 차가운 바닥을 손으로 밀며 닦아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며 서류 가방을 챙겼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어머니 말 잘 들어.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애정도 보호도 없는 말이었어요. 남편의 머릿속에는 오직 후계자 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신문 일면에는 연일 혜성그룹 2세 경영 전면 등장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남편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임원회의에 매달렸고 집에 돌아오면 두꺼운 사업 보고서를 펼쳐놓고 또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조금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남편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았어요. 지금 내 위치가 더 중요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탁은 날이 갈수록 고단해졌어요. 긴 식탁 앞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이 자리를 잡으면 서영은 그 옆에서 서서 반찬을 챙겼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앉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늘 그 자리를 내리눌렀습니다.
한정숙이 식사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내곤 했어요. 며느리는 말 많으면 집안이 어지러워. 서영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외출도 어느 순간부터 막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따로 지시가 내려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말라는 말이었죠. 친정에 전화를 걸려 해도 연결이 안 되는 날이 잦아졌어요. 어느 저녁 서영은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서영은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대저택의 유리창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지만 그 하늘마저 어딘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가족 모임 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한정숙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도윤에게는 더 어울리는 집안도 있었지.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영을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안에서만 웃었고 누군가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서영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얼굴 근육이 조금씩 굳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그냥 웃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진 뒤 서영이 복도를 지나다 멈춰 섰어요. 복도 저편에서 한정숙의 낮은 통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가 내쫓으면 말이 나와. 걔가 먼저 나가게 만들면 돼.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을 참으며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서영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가슴 안쪽 깊은 곳에 쐐기처럼 박힌 채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 박힌 그 말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걸레질을 하다가도 전을 붙이다가도 문득 그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걔가 먼저 나가게 만들면 돼. 서영은 그 말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교묘해졌어요. 가족 모임 날짜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 서영 혼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서영의 자리를 지워버렸어요. 손님이 오는 날이면 서영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되었고 식탁에 앉는 건 언제나 모든 일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눈치를 살펴가며 가장 끝자리에 살며시 앉는 시기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들어오는 인기척에 서영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저 요즘 많이 힘들어요. 남편은 넥타이를 풀다 말고 잠깐 서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불을 끄고 돌아 누웠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했어요.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이불 속에서도 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결심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요. 어느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서영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결혼할 때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옷 몇 벌, 낡은 사진 한 장, 친정어머니가 손수 떠준 하늘색 목도리 하나. 하나씩 꺼낼 때마다 박스 안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 넓은 집에서 2년 가까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물건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옷장 한 칸, 화장대 서랍 하나. 그게 이 집에서 강서영이 차지한 자리의 전부였어요. 박스 하나에 다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박스를 방 한쪽에 밀어두고 식탁으로 내려갔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서류 모서리를 꽉 쥐었다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빳빳한 서류 위에 손바닥 자국이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온 건 오후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다 식탁 위에 서류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어요. 천천히 다가와 집어들었습니다. 훑어보는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류를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선택했으니 앞으로 우리 집안에 발 들릴 생각은 하지 마라. 잠시 사이를 두고 덧붙였어요. 혜성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말고.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말을 준비해 두었던 사람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다 식탁 위에 서류를 보고는 굳은 얼굴로 멈춰 섰어요. 서영은 그 자리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제 편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서류 위로 시선을 고정한 채 끝내 눈을 들지 않았어요.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영은 더 묻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남편은 잠시 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 앞에서 손이 잠깐 공중에 머물렀어요.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서영은 숨을 멈추고 바라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펜을 내리눌렀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어요.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더니 이내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습니다. 서영은 박스 하나를 두 손으로 꼭 안고 대저택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마를 지나 볼을 적시고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스를 안은 팔에도 빗물이 스며들었어요. 그래도 서영은 그냥 걸었습니다. 대저택 2층 창가에는 커튼이 살짝 걷혀 있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의 실루엣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멀어져가는 서영의 뒷모습을 끝까지 눈으로 좇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측근에게 담담하게 말했어요. 집안 정리 끝났어. 남편은 서영이 사라진 현관문 쪽을 잠깐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서영은 큰 길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습니다. 지붕이 있었지만 이미 온몸이 다 젖어 있었어요. 잠시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버스가 왔고 서영은 박스를 안은 채 올라탔어요. 맨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의 서울거리가 차창 너머로 흘러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졌고 우산을 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영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 있었어요.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쥔 채 그냥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 서영은 그렇게 떠나고 있었어요. 버스가 종점에 닿았을 때 서영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둔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고 박스를 안은 팔이 저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헤매다 겨우 구한 곳이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골목 안쪽 낡은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끝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퀴퀴하고 눅눅한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습기와 곰팡이가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창문은 땅바닥과 거의 맞닿아 있어서 한낮에도 바깥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신발코, 발목, 바짓단. 그것이 서영이 그 방에서 볼 수 있는 바깥 세상의 전부였어요.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처럼 군데군데 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퍼질 것 같은 거뭇한 자국이었어요. 장판 모서리는 들떠서 발끝에 걸렸고 천장은 손을 들면 닿을 듯 낮았습니다. 이불을 펴면 방이 꽉 찼어요. 몸을 돌리면 벽이었고 일어서면 천장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방 한가운데 박스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벽에 곰팡이 자국을 바라봤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시간들이 머릿속을 느리게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냄새에 유독 민감해졌어요. 반지하 방의 눅눅한 냄새가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 곧 토할 것 같았고 기운이 없어 자꾸 드러눕게 됐어요. 처음엔 이사 후 몸살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몸이 적응 못하는 거라고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서영은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차가운 젤이 발린 초음파 기기가 배 위를 미끄러지는 걸 느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들여다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임신 초기예요. 약 6주 됐네요. 서영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뭔가를 더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벽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감정이 뒤엉켜 아무것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바깥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서영은 그 한복판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병원 봉투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발밑에 보도블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직접 말해야 했어요. 서영은 다음 날 이른 아침 혜성백화점 본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유리와 철골로 세워진 본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나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발걸음을 떼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밀었습니다. 정문 경비가 막아섰어요. 회장님 일정 없으십니다. 누구 소개로 오셨습니까? 서영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처입니다.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요. 경비는 잠시 무전을 치고 돌아왔어요. 비서실에서 일정이 없다고 합니다. 서영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로비 한쪽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로 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이 때를 지어오가는 사이에도 서영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소파 가죽이 등에 닿는 느낌, 로비에 울려 퍼지는 구두 소리,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어요. 어느 순간 예전에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던 임원 하나가 로비를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서영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임원은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분명히 알아봤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못 본 척이었어요. 그 순간 서영의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 멀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차도윤이 임원들에 둘러싸여 나왔어요.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차도윤은 이미 서영을 봤으면서도 시선을 틀어버렸어요. 임원들 사이로 몸을 숨기듯 빠른 걸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비가 다가와 낮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나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빌딩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구겨진 옷, 핏기 없는 얼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서영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반지하 방에 돌아와 이불을 끌어당기고 앉아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고도 없는 방문이었어요. 문을 열자 차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바짝 세운 채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는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다 멈췄습니다. 낮은 천장, 축축한 공기, 벽에 핀 거뭇한 곰팡이 자국. 차도윤의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방 안을 훑어보는 눈빛에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이 낡고 좁은 공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서영이 입을 열려는 순간 차도윤이 먼저 잘라냈습니다. 왜 회사까지 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서영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꼭 들어주셔야 해요. 차도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말을 잘라냈어요. 넌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그리고 옆에 들고 온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지퍼가 터지듯 열리며 만원권 지폐 다발이 쏟아져 나왔어요. 축축한 장판 위로 돈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지폐 한 장이 서영의 발끝까지 날아와 닿았어요. 이 돈이면 됐지?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사람을 향한 따뜻함도 없었어요. 그냥 계산이었습니다. 돈을 던지고 관계를 끊는 사람의 계산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며 멀어졌어요. 골목 저편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가 이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반지하 방 특유의 눅눅하고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축축한 장판 위에서 지폐 모서리가 조금씩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누군가의 금고 안에 있었을 돈이 지금은 곰팡이 냄새 나는 방바닥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돈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장 한 장 집어서 가지런히 모았어요. 지폐를 펴서 가장자리를 맞추고 다시 반듯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어요. 서영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 손 안에 돈을 쥔 채로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은 다시 돈을 집어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눈물에 젖어있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거치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서늘한 무언가가 들어찬 눈빛이었어요. 속으로 서영은 다짐했습니다. 이 돈 언젠가 반드시 돌려주겠어. 그날 밤 이후 서영은 달라졌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선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지하 방 한켠에 가지런히 모아둔 돈 뭉치를 바라보며 서영은 다짐했어요. 이 돈으로 시작하겠다고. 이 돈을 씨앗으로 삼아 언젠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요. 배가 불러올수록 선택지는 좁아졌습니다. 서영이 할 수 있는 일, 몸이 버텨줄 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 그 셋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것은 하나였어요. 전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정 어머니 옆에서 보고 자란 솜씨였어요. 반죽의 농도, 기름의 온도, 뒤집는 타이밍. 손이 기억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돈 일부로 재료를 샀어요. 그리고 동네 재래시장 한쪽에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오래된 시장에는 이미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이 있었고, 낯선 얼굴이 끼어들 틈이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자리를 문의하러 갔을 때, 옆 좌판 아주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여기 빈자리 없어요. 다른 데 알아봐요. 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에 나와 입구 청소를 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왔어요.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고 쓰레기를 치우고 물을 뿌렸습니다. 말없이 묵묵히요. 며칠이 지나자 옆 좌판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혼자예요? 네, 혼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아주머니는 잠시 서영의 불룩한 배를 내려다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작은 좌판 하나를 내줬습니다. 여기 써요. 대신 깔끔하게 해요. 서영의 전 장사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임신한 몸으로 기름 앞에 서는 일은 고됐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허리가 욱신거렸고 오래 서 있으면 발목이 부어 올랐어요.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영은 기름 앞에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생선 가게 아저씨가 달려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이러다 쓰러지겠어.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서영이 손을 저으며 말했지만 아저씨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옆 국밥집 아주머니가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그냥 받아요. 말없이 내미는 손이었어요. 서영은 그 국물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서였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렇게 서영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른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영은 혼자 병원에 갔고 혼자 진통을 견뎠어요. 분만실 침대 위에서 손잡아줄 사람 하나 없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에게 서영은 미나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산후조리가 끝나기도 전에 서영은 다시 시장으로 나왔어요. 등에 미나를 업고 기름 앞에 섰습니다. 아이가 등 위에서 꼬물꼬물 움직일 때마다 서영은 허리를 살짝 흔들어 달랬어요. 한 손으로는 전을 뒤집고 한 손으로는 등 뒤 아이의 다리를 토닥이며요. 그 모습을 본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섰습니다. 아이 이리 줘봐요. 내가 봐줄게. 오늘 점심은 우리 가게에서 먹어요. 아이 데리고 와요. 국밥집 아주머니는 미나를 안고 시장을 돌봐줬고 생선 가게 아저씨는 무거운 재료 박스를 날라다 줬어요. 처음에 퉁명스럽게 굴었던 옆 좌판 아주머니는 어느새 미나의 낮잠을 봐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함께 미나를 키운 거였어요. 우리 애같이 키우자.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미나는 시장의 아이로 자랐어요. 기름 냄새와 생선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눈을 뜨고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서영의 좌판 한쪽에는 늘 작은 방석이 깔려 있었어요. 미나는 그 위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노는 시간에 미나는 책장을 넘겼어요. 학교에서 받아온 책, 시장 아주머니가 사다 준 동화책, 도서관에서 빌려온 두꺼운 책들을요. 미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어느 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가족 속의 그림을 그려오는 숙제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 형제를 그리는 동안 미나는 잠시 연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엄마, 국밥집 아주머니, 생선 가게 아저씨, 옆 좌판 할머니. 미나의 가족 그림에는 피를 나눈 사람보다 밥을 나눈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미나는 말없이 공부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서영의 좌판 옆에 앉아 숙제를 했어요. 전 부치는 소리, 손님들과 나누는 말소리가 배경음으로 깔리는 공부 자리였습니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어요. 장학금을 받아 학원비를 충당했고, 책은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남들이 과외를 받을 때 미나는 도서관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였습니다. 미나는 통지서를 들고 시장으로 달려왔어요. 말없이 서영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영은 통지서를 받아들고 글자를 읽어 내려갔어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울음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뒤돌아서 전을 한 장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떠서 기름 위에 올리고 노릇하게 익으면 뒤집고 그렇게 한 장을 구워 접시에 담아 미나 앞에 내밀었어요. 미나는 전을 한 입 베어 물고 말했습니다. 맛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서영에게는 그 어떤 상보다도 깊게 와닿는 한마디였어요. 짧은 두 문장 속에 비 오는 날. 떠나던 순간부터 오늘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버텨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로 눈가를 조용히 훔쳤어요. 기름 연기 때문인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괜히 밥상 위 반찬을 한 번 더 고쳐놓으며 울컥 올라오는 마음을 눌렀습니다. 미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진그룹 계열사에 입사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한 실력에 숫자를 다루는 감각까지 남달랐습니다. 입사 첫날, 미나는 거울 앞에 서서 재킷깃을 반듯하게 여몄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했어요.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시장 좌판 위의 방석에서 책을 읽던 아이가 서울 한복판 대기업 건물로 걸어 들어가던 그 무렵 서영의 하루는 여전히 시장에서 시작됐어요.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반죽을 미리 만들어두는 시간이었어요. 전날 저녁에 불려둔 재료들을 꺼내 손으로 직접 치대고 농도를 맞추고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반죽은 하룻밤을 푹 쉬어야 맛이 살아났어요. 기계로 섞으면 시간은 빠르지만 손으로 치댄 반죽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였어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열리기 1시간 전에 좌판에 나와 자리를 폈어요. 기름을 두르고 팬을 달구는 동안 서영은 그날 쓸 재료들을 하나씩 손질했습니다. 파는 어슷하게 썰고 고추는 씨를 발라내고 김치는 물기를 꼭 짜냈어요. 손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한 가지도 대충 넘기는 법이 없었어요. 손님이 오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날은 한마디를 건넸어요. 불평하는 손님이 와도 목소리를 높이는 일 없이 고개를 숙이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손님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기름을 두르고 다음 전을 올렸어요.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쌓였어요. 서영전의 입소문은 시장 안에서 시작해 점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이 생겼고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늘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시장이 파장할 무렵이었어요. 손님도 거의 빠지고 서영이 남은 반죽으로 마지막 전을 부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허름한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중년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차림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서서 말했어요.
막걸리 한 잔 되나요? 전이랑 같이 드시겠어요? 오늘 마지막 판 남았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가게 한쪽에 조용히 앉았어요. 서영은 남은 반죽을 기름 위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노릇하게 익으면 뒤집고 다시 익으면 접시에 담아 막걸리 한 잔과 함께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전을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씹다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손으로 반죽하셨네요.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결이 달라요. 기계로 한 것과. 서영은 잠깐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전을 먹으면서 반죽의 결을 이야기하는 손님은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지금도 직접 해요. 번거롭긴 하지만 맛이 다르거든요.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서영은 팬 위를 잠깐 내려다봤다가 말했어요. 반죽을 얼마나 쉬게 하느냐가 맛을 좌우해요. 불 조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편에서 취기가 오른 손님 하나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고 목소리가 컸어요. 여기 전이 질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영은 뒤집개를 내려놓고 손님을 바라봤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마지막 반죽이라 그랬을 수 있어요. 새로 한 판 구워드릴게요. 아니,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상인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영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낮추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서영은 새 반죽을 떠서 팬 위에 올렸어요. 기름 온도를 높여 바삭하게 구워 접시에 담아 손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님은 투덜거리며 한 입 베어 물었다가 아무 말 없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허름한 코트의 남자는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막걸리 잔을 손에 쥔 채 한마디도 없이요. 전을 먹는 척하면서 실은 서영을 보고 있었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끝까지 손님을 달래는 그 모습을요. 파장이 다 되어 서영이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할 때 남자가 물었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서영은 싱크대를 닦으며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 가게는 제 삶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걸리 잔을 내려다봤어요.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영은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섰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베이지색 허름한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반듯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 정장이었고 그 뒤로 수행원 2명이 따라 내렸어요. 시장 골목이 좁아 수행원들은 입구에 남겨두고 남자 혼자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펜 앞에 서서 전을 뒤집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죠? 기억하시는군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영은 뒤집개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받았어요. 유진그룹 회장 유태준. 서영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시장 골목에서 허름한 코트를 입고 막걸리를 마셨던 거였습니다. 유태준이 말했어요. 이전 백화점에 올려봅시다. 서영은 명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요? 유태준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투자합니다. 서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팬 위에 전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서영은 뒤집개를 들어 전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한 판 드시면서 얘기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재벌가 며느리였던 시절, 쫓겨난 날, 반지하에서 혼자 아이를 키운 시간들을요. 유태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들었습니다. 서영이 말을 마쳤을 때 유태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유태준이 공장 생산을 제한했습니다. 물량을 맞추려면 기계 설비가 필요합니다. 반죽도 기계로 하면 훨씬 빠르고요. 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반죽을 기계로 하면 이 맛이 안 나와요. 유태준이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비용 절감, 생산 속도, 안정적인 공급. 숫자로 따지면 기계가 맞는 선택이었어요. 서영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았어요. 반죽만큼은 손으로 합니다. 재료도 직접 고른 것만 써요. 이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는 맞춰볼게요. 유태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죠. 브랜드 이름은 서영이 직접 지었습니다. 서영전. 자신의 이름 석자를 그대로 붙였어요. 누군가는 촌스럽다고 했지만 서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맛을 만든 사람이 강서영이라는 것,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서영전은 전국 유통망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무렵 유태주는 회사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이름 하나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강민아. 유진그룹 계열사 직원 보고서였어요. 서영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유태주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깐깐하게 봤습니다. 잘한 것은 짧게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반드시 짚었어요. 미나는 그 방식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눈치 볼 것 없이 실력으로만 평가받는 자리였으니까요. 성과가 쌓였어요. 미나는 보고서 한 장을 받아들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짚어냈습니다. 리스크가 어디서 오는지, 수익 구조의 허점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요. 그 능력이 차곡차곡 인정받았어요. 아들 준혁에게 유태준이 말했습니다.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봐라. 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미나와 같은 팀에서 일하며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준혁이 새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했어요. 열심히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미나가 손을 들었어요. 수익 회수 기간이 너무 낙관적으로 잡혀 있어요.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면 손익분기점이 최소 6달은 더 늦춰집니다. 준혁은 굳은 얼굴로 자료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미나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준혁은 미나를 다르게 봤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조용한 시기였습니다. 미나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했어요. 성과를 쌓고 승진하고 결국 그룹사나 투자회사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어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여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강민아라는 사람의 실력으로 오른 자리였어요. 시장 좌판 방석 위에서 책을 읽던 아이가 이제 수백억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전이 전국 30개 매장에 깔리던 그 무렵 서울 도심의 한 대형 호텔에서는 재계문화재단 자선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이었어요. 로비부터 달랐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생화 장식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바닥은 윤이 나는 대리석이었어요.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면 둥근 테이블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은빛 식기와 크리스탈 잔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자리를 메웠어요. 누구 하나 이름 모를 사람이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자리 단상에 한정숙이 서 있었어요. 8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단정하게 걸려 있었고 은빛이 도는 머리카락은 흐트러짐 없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수십 년을 이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의 자태였습니다. 한정숙은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문은 책임과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한정숙은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자리를 이끌어온 사람의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행사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행사장 입구 쪽이 조용히 술렁였어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리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입구 쪽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몸을 비켰습니다. 시선들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강서영이었습니다. 진회색 수트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굽이 낮은 단정한 구두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렷한 소리를 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속도로, 자기 무게로 걸어 들어왔어요. 시선은 정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행사장 입구 쪽에 서 있던 재계 인사 하나가 서영을 알아봤어요. 그는 서영 쪽으로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 대표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서영이 그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한정숙이 멀리서 목격했어요. 한정숙의 눈이 잠깐 좁아졌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거리가 있어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은 옆에 있던 측근에게 낮게 물었어요. 저 여자 누구야? 아는 얼굴인데. 측근이 행사 명단을 뒤적이다 답했습니다. 오늘 최대 후원자 중 한 분이십니다. 강서영 대표님이라고 서영 전 대표세요. 한정숙은 그 이름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서영전이라는 브랜드는 알았지만 강서영이라는 이름과 연결 짓지 못한 거였습니다. 수십 년 전 쫓아낸 며느리가 이런 자리에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한정숙은 그냥 고개를 돌리며 낮게 말했어요. 요즘은 아무나 이런 자리에 오는군. 그 말은 옆에 있던 측근만 들었습니다. 서영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순서에 따라 후원자 소개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문화재단의 최대 후원자를 소개합니다. 전통 한식 브랜드 서영전의 강서영 대표님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명이 서영 쪽으로 향했어요.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장내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명이 서영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는 그 순간 한정숙의 몸이 굳었어요. 단상 위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 순간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0년 전 빗속에서 대저택 문을 나서던 그 여자. 쫓겨나듯 떠났던 그 며느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단상 위에 서 있었어요. 사회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영전은 현재 전국 30개 유통망에 입점한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로 올해 매출 규모만 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다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정숙은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찻잔 손잡이를 살며시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서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거창한 전통은 모릅니다. 가문이나 집안의 대단한 이야기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오래 간다는 것을요.
저는 그걸 살아오면서 배웠습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박수가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어요. 사진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정숙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서영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찻잔 손잡이를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영은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걸음이 오를 때와 같았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흔들림 없이요. 자리에 앉은 서영에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함을 내미는 사람도 있었고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서영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응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한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영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확인하고 싶었는지. 하지만 서영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그 인파 앞에서 멈춰 섰어요.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한정숙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천천히 자연스럽게요. 행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사람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서영이 마지막으로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행사장을 나갔습니다. 한정숙은 호텔 로비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행원이 코트를 들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한정숙은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맞으며 오늘 밤을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한정숙은 오늘 받아온 행사 팸플릿을 펼쳐봤어요. 후원자 목록 중간쯤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서영.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한정숙은 그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정숙이 팸플릿 위에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던 그날 밤, 서울 도심 유진그룹 본사 건물 어딘가에서는 미나가 아직 자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미나의 손에 해성백화점 투자 검토 보고서가 들어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였어요. 미나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짚었어요. 영업 손실 추이, 부채 비율, 유동성 지표, 향후 성장 가능성. 페이지를 넘길수록 미나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보고서를 덮을 때쯤에는 결론이 이미 나 있었어요. 투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해성백화점 신사업 투자 서약식이 열린 날이었어요. 서울 도심의 대형 연회장이었습니다. 재계 인사와 금융권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단상에는 차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양복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60을 넘긴 나이지만 단상 위에서는 여전히 기세가 살아있었습니다. 차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혜성은 다시 도약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차도윤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흰 셔츠에 검은 재킷,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나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투자건을 철회하겠습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봤어요. 미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기준에 미달하며 재무 구조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본을 집행하는 건 저희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짧고 건조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연회장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차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단상 위에서 그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30살 안팎의 젊은 여자. 차갑고 반듯한 얼굴. 어딘가 낯익은 그 얼굴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해성백화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마다 숫자가 내려갔어요. 뉴스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유진 측 투자 철회, 해성주가 급락, 경영위기 본격화. 기사 제목이 쏟아졌어요. 차도윤은 연회장을 빠져나와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저 여자 전부 조사해. 며칠 뒤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미나는 유진그룹 며느리이자 투자회사 대표. 유태준 회장의 아들과 결혼한 인물. 차도윤은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생모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어요. 강서영. 그리고 그 아래 출생 신고 날짜. 차도윤은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빠르게 맞아 들어갔어요. 자신이 서영을 찾아가 돈 가방을 던지고 나온 날. 그로부터 정확히 9달 뒤였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아무도 없는 회장실이었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도윤은 혼자 잔에 술을 따랐어요. 따르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잔을 들지 못했어요. 손이 잔 위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호박색 술이 잔 안에서 고요하게 고여 있었어요. 그때 임신이었나? 미나가 내 딸?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다가 다시 보고서를 봤다가 또 잔을 봤어요. 그러다 표정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충격이 빠지고 그 자리에 계산이 들어찼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피는 못 속이지. 차도윤은 비공개로 미나와의 만남을 추진했습니다. 미나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대를 품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들어보겠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차도윤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깔았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잠시 사이를 두고 말을 이었습니다. 해성 지분 일부를 넘길 수도 있어.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나. 미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이 미동도 없었어요. 눈 하나 깜짝이지 않았습니다. 차도윤이 잠깐 숨을 고르며 말을 이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입에서 서영의 이름이 나오려 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그때는. 미나가 조용하고 또렷하게 잘라냈어요. 어머니는 이 대화와 관련 없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짧았지만 단단했어요. 차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말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 아버지를 가져본 적 없습니다. 사이를 뒀어요. 그리고 사업은 혈연으로 하지 않아요. 차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차도윤 혼자 남았어요. 이후 유진그룹 측이 공개적으로 해성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움직였어요. 언론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유진, 해성 최대 주주 등극. 경영권 교체 임박.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긴 테이블 양쪽에 이사들이 앉았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어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차도윤은 그 자리에서 해임됐어요. 해임 결과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차도윤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바로 어제까지 회장님하고 고개를 숙이던 임원들이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이었어요. 그 임원들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한 명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 명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차도윤은 그 복도를 끝까지 걸었어요.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어요. 문 옆에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차도윤 회장. 직원 하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명패 정리해도 될까요? 차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패를 떼어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딸깍, 짧고 건조한 소리였어요. 수십 년간 그 이름이 새겨져 있던 자리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도윤은 텅 빈 회장실 안에 혼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패가 내려간 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어요. 해임 소식이 퍼지자 채권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차도윤의 이름을 믿고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보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날아들었어요. 압류 통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서울 도심의 단독주택이었어요. 어느 아침 대문 앞에 노란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짐을 빼야 했어요. 차도윤은 방마다 돌아다니며 가져갈 것들을 추렸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이었지만 막상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더미를 드러내다 맨 아래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손때가 탄 봉투였습니다. 안을 열자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어느 봄날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서영이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질 만큼 환하게, 아무 걱정 없던 시절의 웃음이었어요. 햇살 아래 머리카락이 날리고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차도윤은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봉투에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쥔 채로 서재를 나왔어요. 코트 주머니 안에 찔러 넣었습니다. 전용 기사가 마지막으로 차를 가지러 왔어요. 10년 넘게 함께한 기사였습니다. 차 키를 내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도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대문을 빠져나갔어요. 엔진 소리가 골목을 돌아 멀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차도윤은 처음으로 버스를 타야 했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 섰는데 교통카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타는 건지도 몰랐어요. 잠시 후 버스가 왔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도윤이 올라서다 멈칫했어요.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먼저 올라오며 카드를 단말기에 찍었습니다. 삑 소리가 났어요. 차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머니는 잠깐 그를 바라봤다가 말했어요. 현금 내면 돼요. 기사님한테요. 차도윤은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아 주었어요. 손바닥 위에 동전이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간 수백억을 다루던 손이었어요. 지금 그 손 위에는 동전 몇 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차도윤만 그 흐름 바깥에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차도윤은 서영전 가게 앞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장 골목 안쪽이었어요. 간판에는 작고 단정하게 서영전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가게 안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고 기름 냄새가 골목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들렸어요. 차도윤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뭐라고 해야 할지, 무슨 얼굴로 봐야 할지.
골목 바닥을 내려다봤다가 다시 가게 문을 올려다봤어요. 코트 주머니 안에서 사진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감촉이 오래 머물렀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였어요. 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어요.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서영은 차도윤을 바라봤다가 말없이 몸을 비켰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좁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2개, 나무 의자, 벽에 걸린 메뉴판. 화려한 것 하나 없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서영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전 한 접시를 들고 나왔어요. 노릇하게 구운 전이 접시 위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차도윤 앞에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차도윤은 그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서영이 처음으로 직접 전을 부쳐줬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자취방 부엌이었어요. 서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수줍게 웃으며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서영의 손이 살짝 떨렸던 것도 기억났어요. 처음 해준다고 잘 됐는지 모르겠다며 볼을 붉혔던 것도요.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 서영 얼굴 위에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전을 한 입 집었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고소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60이 넘은 남자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어요. 서영이 웃던 봄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던 거리였어요. 서영이 무언가를 말하며 까르르 웃던 그 소리였습니다. 그때는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둘이 걸으면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차도윤이 먼저 끝냈어요. 손을 놓은 건 자신이었습니다. 서영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차도윤이 간신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영을 바라봤어요.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다가 멈췄어요. 서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하게요. 당신이 먼저 나를 놓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과를 바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사실이었어요. 차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다시 아래로 떨어졌어요. 잠시 후 차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여미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골목에 찬 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차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골목으로 나섰어요. 어깨가 좁아진 뒷모습이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발소리가 골목 안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빗속이었습니다. 대저택 문을 나서던 서영의 뒷모습이었어요. 박스 하나를 두 손으로 안고 빗속을 걸어가던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어깨, 좁아진 등, 뒤를 돌아보지 않던 발걸음이었어요. 그때 떠나던 사람은 서영이었고, 지금 골목을 걸어 나가는 사람은 도윤이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은 말없이 자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영전 가게 안에는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팬 위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영의 하루는 계속됐어요. 서영전 가게의 불빛이 골목을 밝히던 그 무렵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는 한정숙이 입소수속을 밟고 있었어요.
요양원은 서울 외곽 4차선 도로 옆에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세월의 발에 회색빛이 돌았어요. 자동문이 열리면 소독약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 천장에는 형광등이 줄지어 달려 있었고 그 빛이 희뿌옇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고 낮고 단조로운 말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렸습니다. 입소 당일 차도윤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어요. 반듯하게 차려입은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외투의 구두도 예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접수대에 서류를 내밀고 담당자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명하고 안내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한정숙은 4인실 침대에 걸터 앉아 아들의 등을 바라봤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좁아져 있었어요. 한때는 그 어깨가 집안 전체를 짊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지쳐있는 한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한정숙은 뭔가를 말하려 했어요. 입이 열리려다 다물렸습니다. 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 끝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다가 들리지 않게 됐어요. 한정숙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철제 침대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바깥으로는 주차장과 담벼락이 보였어요. 한정숙은 천천히 짐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였어요. 수십 년 전 재단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진주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빛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정숙은 그 액자를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뒀어요. 반듯하게 정면을 향해 세워서요.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담요를 정리하면서 협탁 위에 액자를 힐끗 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단조로웠어요. 아침이면 죽이 나왔습니다. 점심에는 반찬 2가지와 밥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기대어 있었어요. 가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건넬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연락처 더 없으세요? 혹시 가족이 더 계신가요? 한정숙은 잠시 침묵했어요. 창밖 주차장을 바라봤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없어요. 간호사는 더 묻지 않고 나갔어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에게 손녀가 왔어요. 대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손을 2손으로 꼭 잡고 침대 옆에 붙어 앉았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듣기만 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손녀가 가방에서 귤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껍질을 벗겨 한 알 한 알 떼어서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입술 가득 웃음이 번졌어요. 한정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흰 천장이었어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한쪽 텔레비전이 켜졌어요. 경제 뉴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앵커가 오늘의 주요 인터뷰를 소개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재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인터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유진투자 강민아 대표. 한정숙의 눈이 천천히 화면 쪽으로 향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 무엇입니까? 미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사업은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정숙은 알았습니다. 한정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베개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협탁 위에 액자 속 자신이 웃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서 진주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요. 그 미소가 지금 이 4인실 철제 침대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멀리요. 그 시각 서영의 집 식탁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미나와 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팔에는 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였습니다. 통통한 볼에 눈이 반짝였어요. 식탁 한쪽에는 시장 국밥집 아주머니도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가 어릴 때 낮잠을 봐주던 분이었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처음에 퉁명스럽게 굴었다가 미나 기저귀를 갈아준 적도 있다며 웃음을 자아내는 분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한가운데는 전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전이었어요. 모두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겹쳤어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자 어른들도 따라 웃었어요. 아주머니가 반찬을 이 사람 저 사람 접시에 덜어줬습니다. 아저씨는 준혁에게 아이 이름이 뭐냐고 묻고는 멋진 이름이라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서영은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차가의 식탁 끝자리에서 눈치를 보며 앉았던 그 서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의 끝자리는 서영이 선택한 자리였어요. 이 식탁을 차리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서영은 말없이 식탁을 바라봤어요. 미나가 전 한 조각을 작게 뜯어 후후 불어서 식힌 다음 아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아이가 두 손을 들어봤더니 오물오물 씹었어요.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서영의 눈가가 살며시 휘었어요. 국밥집 아주머니가 서영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 저는 진짜 변하질 않네. 처음 먹었을 때랑 똑같아. 서영은 웃으며 말했어요. 반죽이 같으니까요.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식탁을 채웠습니다. 아이도 따라 웃었어요.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 웃는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서영의 얼굴로 당겨졌어요. 환한 식탁 불빛 아래 서영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생긴 눈가였어요. 고생한 시간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어느 때보다 편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골목 끝 서영전 가게 유리창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어둑한 저녁 골목을 따뜻하게 밝히는 불빛이었습니다. 유리창 한편에는 작고 단정한 간판이 새겨져 있었어요. 서영전. 반지하 단칸방에서 박스 하나를 안고 빗속을 걸어 나오던 그 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꺼내 보이지도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이 지금 골목 한편에 작고 단단하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